세계의 눈높이에 맞춰 요즘은 추세가 다목적 항공기를 개발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무장 능력을 추가를 하면은 경공격기로 사용할 수 있겠다. 다목적 항공기로 사업 초기부터 고동 훈련기 겸 경공격기 사업으로 사실은 착수를 하였습니다. 하나의 기체, 두 개의 기종. 주익을 위치를 바꿔도 새로 개발하는 것과 동일하고 내부 배치를 바꿔도 새로 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의 기체, 20만 개의 부품. 각각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의 생각을 조율해서 하나의 어떤 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도면을 완성한다는 게 그렇게 눅눅한 과정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할 때 프로그램의 개발 일정을 맞춘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진짜로 불가능에 이제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T-50이 처음으로 컴퓨터를 갖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 동시적으로 카테를 써서 동시 설계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적용한 전 세계로 첫 프로그램이 T-50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의 길로 최고를 정복한다.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상세 설계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부터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상세 설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근무하시며 T-50 개발을 이끌어 오신 고대우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대호입니다. 역시 카이에 근무하시며 T-50을 비롯해 각종 항공기 개발에 참여해 오신 송정원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의 송정원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송정원 팀장님은 우리 프로그램에 처음 이제 출연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이력을 쭉 살펴보니까 이 삼성항공에 1996년에 이제 입사를 하셔서 네. 이제 그 일을 하셨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고등훈련기 사업이 이제 진행됐었을 때거든요. 네. 이후에 T-50 개발에 어떤 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당시 그 KS텍2로 불리던 T-50 계열의 본격적인 개발은 98년도였고요. 제가 그때부터 세부계통 분야로 전배받아서 개발 업무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동 후크라는 그 항공기 비상제동 장치 개발 업무를 했었고요. 그 제동 후크라는 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항공기 후면 뒷면에 기다란 막대기에 갈고리 같이 생긴 것이 있어서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나 혹시나 항공기가 이제 항모 같은 데 착륙할 때 짧은 활주로에서 쓸 수 있게 하는 제동 장치고요. 그 개발을 한 이후로 뭐 브레이크나 조향, 그다음에 전륜 착륙 장치 같은 착륙 계통 개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요새는 세부 계통의 팀장을 맡고 있고요. 세부 계통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인간으로 치면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구성품들입니다. 그 계통들을 총괄하는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T-50 계열의 수출형 항공기의 개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주 T-50과는 98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인연을 갖고 또 세부계통의 업무를 좀 맡고 계시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제가 이제 이 상세 설계 과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좀 먼저 짚고 가야 될 것이 외형 형상 확정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잠깐 좀 살피고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몇 번째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게 T-50이 이 훈련기형인 A형과 그다음에 공격기형인 B형으로 이 동시에 두 개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유형 사이에는 이 외부 형상에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먼저 듣겠습니다. 이제 고대우 수석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우선 이제 이 배경 과정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훈련기형과 이 공격기형으로 이 동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게 된 배경들 또 어떤 기대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통상 그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항공기 가격이 저렴할 때는 이제 거기 단일 목적으로 사실은 개발을 하면 되는데 그 비용과 그 일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즘은 추세가 그 다목적 항공기를 개발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한국 공군이 필요로 하는 고동훈련기에다가 무장 능력을 추가를 하면은 경공격기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단일 플랫폼으로 개발을 하되 이제 순수 훈련기는 A형, 거기다가 무장 장착 능력을 장착한 항공기를 B형 이렇게 공격기로 사실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사실은 이제 고동 훈련기로 갖고 훈련을 하면은 그걸 경공격기로 바로 할 경우에 훈련 효과가 훨씬 좋아서 훈련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동 훈련기의 그 성능이 그 실제 공격기와 유사한 성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훈련 효과가 좋아지는 그런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그 고동 훈련기 겸 경공격기 사업으로 사실은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유형이야 이 훈련기와 공격기 A, B로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다목적 항공기라고 하는 부분들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을 좀 했을 텐데요. 이제 그런데 이제 외형 형상을 이제 확정하는 과정에서 네. A형과 B형의 무게 중심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고요. 네. 또 왜 무게 중심이 서로 달라지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설사 이 외부 형상 문제에 있어서 이 무게점이 달라졌다고 해서 뭐 큰 변화가 있는지도 이제 궁금한데 어떻게 이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됐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가장 좋은 거는 훈련기하고 그 공격기하고 이제 탑재되는 그 장비 종류가 다릅니다. 이제 훈련기는 그 기본 항공기 형상에다 이제 훈련 목적으로 추가되는 장비만 추가를 되는 데고, 경공격기는 거기에다가 그 공격을 하기 위한 장비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항공의 형상은 경공격기까지 고려를 해서 형상을 이제 외형을 개발을 하는 상황이고, 이제 내부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 레이더, 그러니까 공격용 장비로는 레이더와 그 기총이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근데 레이더나 기총은 항공기 앞부분이 장착이 됩니다. 앞부분이 장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부분에 그 A형은 고동훈련기 쪽은 레이더와 기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상대적으로 뒤에 가 있고, 경공격기는 레이더와 기총이 앞부분에 추가가 되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앞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결국은 A형하고 B형하고 이제 그 구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지금 공군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지금 네. A형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고등 훈련기 부분에 있어서의 형상 변경을 좀 지시했다고 이제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형상을 변경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변경을 했습니까? 이제 앞에 이제 모형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말씀 이제 주셔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그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거기 훈련기용으로 별도로 개발하든지, 그 다음에 그 경공격기를 별도로 개발을 이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데, 이제 동일한 외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무게 중심 이동하는 부분은 조정면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방법이 주위기 위치를 옮기면 됩니다. 예. 주위기 위치를 옮기면 이제 옮기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러면 외형 형상이 위치가 바뀌는 부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는 그거는 주익을 그대로 할 때 내부 배치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익을 위치를 바꿔도 새로 개발하는 것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내부 배치를 바꿔도 겉보기는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안했던 부분은 내부 배치를, 그러니까 외형과 내부 배치를 가능하면은 공통으로 갖고 가고, 레이더와 기총이 없을 경우만큼 무게를 맨 앞부분에, 그러니까 균형추라 그래갖고 무게를 별도로 하나 거기에 상응하는 무게 중심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그 무게추를 다는 방안을 사실은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외형도 크게 안 바뀌고 내부 배치도 크게 안 바뀌고 원하는 그게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제 그 형상 변경에 관련된 부분이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지금 이제 주의 위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부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배치를 하는 과정들이 네. 항공기를 새로 제작하는 것만큼 그만큼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지금 들어간다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훈련기형하고 이 공격기형의 서로 어떤 기본적인 이 역할도 다르겠고요. 네. 또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총이나 뭐 레이더 어떤 위치 때문에 무게가 달라지는 부분들은 뭐 어쨌든 간에 그냥 공군에서 지시하는 부분들이 일리는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주 업체였었던 삼성항공 입장에 있어서는 이거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일단 공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설계를 상세하게 모르면은 그 훈련기용에 그 쓸데없는 무게추가 앞에 있다는 건 사실은 좀 용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공이라는 게 일단 가벼워야 되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게 연료량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 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이제 훈련용으로는 그 그러니까 무게추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한테 없애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비행기가 있으면 사실은 여러 비행기가 있을 수가 없죠. 목적에 맞춰갖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군대로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고 저희들은 이제 검토를 해서 공군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 실제 이제 주익을 옮겨갖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부 배치를 바꿔서 새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둘 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항공기를 새로 두 개를 개발하는 거하고 비슷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그 무게추를 달아갖고 실제 운영 시에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으로 무게추를 달아갖고 사용할 경우에 비용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이제 양산 비용과 실제 그 연료량이 더 들어가는 30년 동안 운영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동일하게 갖고 가는 게 훨씬 비용이 저렴한 걸로 사실은 이제 판단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공군 입장에서도 A형으로 사용을 하다가 유사시에 공격형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그냥 발랐을 때는 그 부분을 빼고 거기다가 레이더와 기총을 장착을 하면은 그렇게 또 전환도 쉽게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군 입장에서 흔쾌히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형상은 결정이 됐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이제 과정적인 부분들 다 거치고 나서 결국 이제 말끔하게 잘 해결이 된 거죠? 네, 말끔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항공기 개발사에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전투기와 미사일 숫자만으로 적을 압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 믿음 탓에 F-111이나 F-4 팬텀 같은 고가의 대형 기체들을 개발하며 기관총조차 장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믿음은 자만과 오판으로 드러난다. 미국은 북베트남군보다 훨씬 많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F-4 팬텀은 장거리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에 사정거리 40km 이상의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적기가 미처 접근하기 전에 선멸할 수 있으리라 자신했다. 그러나 미사일 명중률은 형편없었고 미그 17이나 미그 21처럼 팬텀보다 작고 가벼운 적기가 근거리까지 접근해 올 경우 이렇다 할 타격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결과는 참담했다. 공중전만 따졌을 때 북베트남 작전기가 91대 격추되는 동안 미군은 무려 570대의 작전기를 잃었다. 6대1의 격추율이라는 사상 최악의 패배. 미군 내에서 가장 먼저 전투기의 변화를 주장한 사람은 공군 대령 존 보이드였다. 보이드의 주장에 공감한 전투기 설계자 해리 힐레이커와 시스템 분석가 피에르 스프리가 뭉쳐 전투기 마피아가 탄생했다. 당시 미 공군은 수건 사업이던 FX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전투기 마피아는 그와 별도로 FX보다 값싸고 공중전에 우수한 경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ADF, 즉 차기 주간 전투기 사업을 동시에 추진했다.
하지만 미 공군은 최고속도 마하 3의 미그 25가 등장하자 FX 사업에 집중하고자 ADF 사업을 취소시킨다. 그런 가운데 백악관의 주인이 닉슨 대통령으로 바뀌고 미 국방부는 공군과 해군의 전투기 사업을 재검토해 개발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을 내린다. 결국 끈질기게 연구를 진행해오던 전투기 마피아들의 ADF 계획이 LWF, 즉 경전투기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후 치열한 입찰과 평가를 통해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YF-16이 경전투기 사업 모델로 최종 결정된다. 이렇게 탄생한 전투기가 바로 F-16이다. F-16은 1970년대 양산을 시작한 이래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산과 구매가 이어질 만큼 자유진영 최고의 베스트셀러 기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F-15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임에도 뛰어난 신뢰성과 높은 활용도를 자랑하며 유지비는 적게 들었다. 획기적인 기술로 연료탱크의 무게를 줄인 덕분에 크기에 비해 무장 탑재량이 우수하고 항속거리가 긴 F-16은 그야말로 전투기의 개념을 새롭게 쓴 명품이다. F-16의 성공 이후 가격 경쟁력과 실용성을 앞세운 경전투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영국 BA-24의 호크기 역시 경전투기로 각광받아온 기종이다. 1980년대 대한민국 공군이 새로운 훈련기를 찾고 있을 때 호크기는 가장 강력한 후보 기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사실 호크기 도입이 거론되기 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의 전용훈 박사를 중심으로 고등훈련기 자체 개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BA-24의 집요한 로비를 배경으로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한국이 제트기급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호크기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끈질기게 제기됐다. 결국 대한민국은 초음속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 개발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다. 이는 국내 개발이라는 어려운 도전을 통해 항공전력의 근본적인 자주국방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실현 능력이었다. 대한민국은 당시 진행 중이던 터보프롭형 기본훈련기 개발 역시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내외부의 끊임없는 의심과 달리 정작 사업을 맡은 삼성항공은 자신감을 보였다. 자신감의 근거는 다름 아닌 F-16이었다. 삼성항공은 이미 KFP 사업을 통해 면허 생산 방식으로 F-16K를 성공적으로 제작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국산 고등훈련기 개발에 기술 전수를 약속한 록히드 마틴은 F-16을 탄생시킨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항공사업부를 인수해 탄생한 기업이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T-50은 초음속 제트기로 재원을 정하고 개발 목표 역시 고등훈련기와 다목적 전투기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고등훈련기 T-50과 다목적 경전투기 FA-50이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T-50의 체계 개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T-50의 상세 설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송 팀장님, 네.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우리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조금 이제 파악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항공기 체계 개발 중에 이 상세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이고 왜 중요한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공기의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가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T-50은 마 1.5까지 날아야 된다. 혹은 뭐 고도를 45,000피트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엔진은 하나여야 된다. 뭐 날개는 삼각형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개략적인 정보를 담은 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면 상세 설계는 제작을 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패션 디자이너가 길을 가다가 어떤 낙엽을 보고 가을 옷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스케치를 즉석에서 했다. 그게 이제 개념 설계의 어떤 기본 설계 과정이라면 이제 작업실로 돌아와서 뭐 옷감을 실크로 할 건지 뭐 면으로 할 건지 단추를 몇 개 할 건지 뭐 사이즈는 뭐 큰 사이즈를 만들 건지 빅 사이즈까지 만들 건지 이런 모든 정보를 담아야만 재봉사가 옷을 재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항공기에 들어가는 모든 구성품들의 제작을 위한 모든 정보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상세 설계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주 먼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죠? 결국 항공기라는 건 이제 물건이 나와야 되는 거라 실제 제작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 실제 제작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구성품들에 대한 가공 정보나 혹은 뭐 하다못해 페인트 정보까지도 하나하나 다 설계자가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구체화해줘야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세 설계가 끝나지 않으면 제작에 착수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 과정입니다. 이제 양산하고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세 설계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들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상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이제 의미를 좀 둘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T50의 상세 설계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도면을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도 설계가 완성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일정의 어떤 뭐 검토하는 과정들 또 승인하는 과정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실제 최종 도면이 완성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됐습니까? 예, 기본 설계를 마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품들이나 구성품들의 계략적인 위치들을 정해지는데 실제 제작을 위해서는 그 설계자들이 모든 구성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확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공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부품만 20만 개에서 3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 한 대가 한 4만 개에서 5만 개 부품이 들어가고요. 20만 개 부품을 적절한 위치에 적절히 배치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경승용 차에 5인 가족이 다 타고 열흘 동안 갈 캠핑짐을 다 싣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장이 짐을 싣는데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과정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설계자들이 그 차 하나하나에 자리 잡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뭐 볼트, 너트 하나의 위치를 아주 세밀하게 정하는 과정까지도 거쳐야 됩니다. 저도 설계 과정에서 제가 직접 했던 설계도 100분의 2mm 공차를 가지는 설계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 제작 부서에서 이 공차를 맞추느라고 저한테 저도 원망을 엄청나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치 설계를 마친 후에는 내가 마친 설계가 과연 구조 건전성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를 구조적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 전문가와 함께 해석을 해서 뭐 두께나 재질의 형상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도 이게 제대로 조립이 될 수 있겠느냐는 또 생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관련 전문가의 결정을 돼야 되고요. 이외에도 뭐 제품의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린 페인트, 그다음에 뭐 전자기, 요즘에 흔히 말하는 전자기적인 영향성, 그 모든 과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만 하나의 도면이 완성됩니다. 만약에 어느 하나를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보완된 부분이 다른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토를 거쳐야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면을 완성하기에는 사실 설계자와 관련 인력들이 엄청난 노력을 깃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 설계라는 게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설계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의상 디자인이 정답이 없듯이. 그런데 여러 사람의 아까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각각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의 생각을 조율해서 하나의 어떤 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도면을 완성한다는 게 그렇게 눅눅한 과정은 아닙니다. 뭐 지금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듣는 것조차도 좀 눅눅하지가 않은데요. 과정 네. 하나하나 이 그 비행기가 갖고 있는 부품의 개수 또 세부적으로 뭐 배치뿐만 아니라 나중에 페인팅 문제까지 다 아주 꼼꼼하게 지금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좋은 설계도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꼼꼼하게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우 수석님. 이제 T50의 설계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이제 그 베테랑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SDR, 그러니까 시니어 디자인 리뷰라고 이제 불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좀 소개를 부탁합니다. 그 시니어 그 디자인 리뷰는 그 이름 그대로 그 해당 분야 그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력이라든가 구조, 항전, 뭐 비행 제어, 무장 이런 부분에 한 30-40년 했던 전문가들이 그 프로그램 진행 중간에 실제 설계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설계자 실제 일을 하는 부분은 사람들은 이제 그 경험이 없는 설계자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시니어 레벨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부분에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리스크를 강구 환경이 있는 건지 뭐 챙겨야 될 거는 챙긴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검토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시니어 멤버들은 그 회사나 아니면 외부에서 그쪽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을 모아갖고 한 이틀 동안 하루 정도는 이제 설계 진행했던 내용을 거기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루 정도는 리뷰를 해서 피드백해서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SDR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시니어 디자인 리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약자로서 지금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그 로키드의 베테랑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TOC 어떤 설계 과정에 들어와서 조언도 하게 되고 뭐 세부적인 부분들이 어떤 그 일부의 뭐 중요한 팁을 또 이제 주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쭉 진행해 오면서 이전에는 정말 들어보지 못한 과정이라서 좀 더 이제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게 좀 여쭤볼 텐데요. 당시 한국항공기술진들이 로키드 직원하고 이제 함께 이게 그 작업을 하게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기술 전수를 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었던 노하우도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확인하게 된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SDR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이 당시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던 뭐 로키드의 뭐 베테랑도 좋고요.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항공기를 보통 개발을 하는데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10년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해서 건축을 할 때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듯이 설계 과정도 계속적으로 내부 공식적인 회의가 점검 회의가 있고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회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SDR이고 SDR뿐만 아니고 이제 SDR 멤버는 특정한 기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는 부분이고 또 로키드에서 그 TA라고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라고 그래갖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저희들한테 파견을 시켜줬습니다. 파견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옆자리에 앉아갖고 같이 이제 일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시니어 디자인 리뷰를 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외부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회의도 크게 이제 설계 과정에서는 지금 이제 그 개념 설계가 외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하는 부분이 PDR이라고 기본 설계 점검 회의가 있습니다. 기본 설계 점검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세 설계가 끝나갖고 제작에 들어갈 때 하는 그 CDR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세 설계 점검 회의 부분이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비행 시험 전에 이제 할 그게 플라이 테스트 레디니스 리뷰 그래갖고 그 회의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SDR이라는 건 통상 이제 저희들 T50 같은 경우에는 PDR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각 분야별로 그 로키드 전문가들을 오셔갖고 세 차례 수행을 했습니다. 세 차례 수행을 했고 그 외형이 결정된 다음에 그 CDR 전에 CDR 바로 직전에 CDR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차례 해서 토탈 4번의 SDR이 준비가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럼 이제 PDR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세 차례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고 실질적인 그 조언을 받았습니까? 그 PDR까지는 외형 형상을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풍동 시험을 많이 합니다. 풍동 시험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예측했던 거하고 동일한 거기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 틀린 결과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갖고 그 멤버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토의를 하고 실제 그 형상을 만들어서 다시 그 성능 해석을 하고 풍동 시험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형상을 바꾸면서 그 특히 T50 개발할 때 저희들이 고생했던 부분이 날개와 동체 사이에 연결되는 이 부위가 스트레이크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이크 형상을 결정하는데 아주 많은 그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로 하는 역할이 항공기가 그 받은 각이 높은 각도로 날 경우에 이 부분에서 그 플로우 세퍼레이션 그래고 볼텍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의 안전성에 대단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바람 그 형상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설계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소화용되는 연료량이 계획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동체를 조금 확장을 한 부분이 있고요. 길게. 예, 길이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개 주익 위치도 뒤로 좀 밀었고, 그리고 설계를 조금 구체화하다 보니까 그 엔진을 후방 동체에 장착하는 부분이 폭이 너무 없어서 그걸 또 확장을 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발생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 팀장님도 또 어떤 의견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조언을 받았던 분야가 원래 전방통체에 보면 사람의 이제 갈비뼈에 해당하는 커다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착륙장치가 들어가는데 전류장치체를 이제 눕혀서 넣는 걸로 해서 동체 폭이 좀 뼈대 폭이 컸습니다. 저희가 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바퀴를 세워서 넣는 걸로 하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사이를 좁히는 설계 변경을 했고요. 사실은 이게 쉽게 말하면 척추 배열을 건드리는 거라 전방통체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본다시피 하던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T-50의 상세 설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고대우 수석께서 로키드의 이제 베테랑들과 그 SDR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시켰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송정원 팀장님, 이제 아무리 이제 외부에서 훌륭한 이제 전문가가 와도요, 결국은 우리가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T-50의 상세 설계를 시작할 당시에 우리 측의 전문 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혹시 인력이 뭐 남지는 않았고 부족했었을 텐데 어떻게 인력 대체를 하셨는지요?
예.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분들은 소수였고 실제로 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설계자들은 이제 일선 이제 엔지니어들이 될 텐데 뭐 지금에 비해서 20년 전에 한국의 항공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좀 낙후된 상황이라서 전문 인력이 그다지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전공을 하긴 했지만은 책으로 비행기를 배우던 상황이었고 이제 그 개발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규모로 설계자가 필요한 시기에는 사실 대처가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이제 IMF가 터지면서 회사 경영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회사에서 신규 인력에 대한 대규모 채용을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신규로 채용하고 싶어도 국내에 항공 관련 어떤 공부를 하는 대학이 채 10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항공 관련 신규 인력 자체가 상당히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특단을 대책을 내린 게 IMF랑 이런 경영 환경을 고려해서 사내에 있던 공학 관련 전문가들은 공학 관련 계통은 전공 불문하고 다 개발 부서로 강제 발령을 내줬습니다. 저도 그러한 케이스인데요. 저도 원래 입사 초기에는 본사에서 에어쇼 관련 일을 하다가 결혼하고 2달 만에 TOC 개발 업무로 강제 발령을 받아서 사천으로 내려오게 된 케이스고 지금까지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쭉 사천 진주에서 TOC 관련 일을 쭉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이 이제 얼마만큼 이제 그 부족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해서 좀 알겠는데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가족 다 내려가서 사천에서 또 이게 생활하시는 부분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 전에 발령을 받아서 신혼 2달이었는데 바로는 못 내려고 집사람은 저랑 떨어져서 1년 정도 주말부부를 했었습니다. 저만 먼저 내려와서 이제 그 뭐 혼자 생활하면서 밤낮없이 이제 일을 했던 아련한 추억이 있네요. 이제 그런데 당시 설계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요, 또 생산해야 될 설계 도면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았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심지어 이제 기간 내에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실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그 항공기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TO10의 경우에 도면 종수가 약 10,000여 종 됩니다. 10,000여 종이 되고 원래 이제 어떤 계획을 할 때 이제 그 설계 표준 공수라는 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세 설계관에 필요한 기간과 인력을 산정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대규모 큰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없어서 선진국 아까 말씀드린 뭐 락히드나 보잉의 어떤 설계 표준 공수를 갖고 검토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따르면 도면 한 장당 약 한 사람이 34일이 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말 빼고요. 실제로 주말까지 포함하게 되면 도면 한 장당 약 한 달 반 정도가 걸리는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0장을 1년이란 상세 설계 기간 동안에 만들어야 된다면 소요 인력이 계산하면 1,30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개발팀의 지원 인력까지 다 탈탈 털어서 해야 뭐 제 기억으로는 한 200명 안팎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락히드 기술 지원 인력들도 이런 문제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뭐 늘상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인력 문제는. 그러다 보니 미국의 전 역량을 쏟아부었다는 F-35도 몇 년씩의 개발 지원이 있는 게 당연시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락히드도 저희 프로그램이 상세 설계를 당연히 몇 년 정도는 지연될 거라는 걸 호언장담하고 심지어 뭐 일정을 프로그램의 개발 일정을 맞춘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표현도 서슴없이 하던 아주 자연스럽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이제 그냥 산술적인 계산만 해보더라도 한 장당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1,300명의 인원이 집중 투하돼도 1년의 만장을 좀 그려낼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당시 상황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설계팀원 한 사람이 매달 20장을 지금 이제 설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것이 정말 어느 정도 업무량인지를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방금 이제 사회자분께도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이 이제 그건 뭐 특수한 경우이긴 합니다. 좀 이제 아주 가장 많은 경우를 빗대어 경우를 합니다만 그래도 도면 한 장에 한 달 반 걸리는 걸 한 사람이 20장을 그려야 되는 아주 가혹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는 뭐 그것만 보더라도 저희 설계 개발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겠나를 아마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거의 뭐 진짜로 불가능에 이제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그 당시에 우리 그 고대호 수석께서도 같이 또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보고 그러셨었을 텐데 이제 설계 팀원들은 한 장당 한 달 반이 걸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한 달에 20장을 그려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면서 또 어떤 역할들 그 당시에 하셨습니까? 그 한 장 그리는데 정확하게 얼마 걸린지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관리를 할 때는 백 스케줄링을 하죠. 그러니까 언제 딜리버리니까 언제 시제작이 들어가니까 언제까지 도면을 해야 되고 그러면 몇 장을 그려야 됩니다. 일단 이게 나오고 그러고 그 도면이 이제 설계자한테 전부 다 어사인이 됩니다. 어사인이 되고 그러고 이제 그 설계는 이제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검토자가 검토를 하고 중량 관리자가 중량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 승인을 받아갖고 최종적으로 릴리즈가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부서에서 그걸 그래픽하게 매일같이 이제 체크를 해갖고 어느 부서가 지금 있는 이 도면은 어느 플로에서 홀딩이 되고 있고 그 홀딩되는 이유가 구매 쪽 이야기인지 매너하고 부족한 부분인지 다른 데이터가 안 나와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일일이 해갖고 그런 식으로 인력이 모자란 부분 인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가 안 들어 부분은 해외 지사에다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식으로 거의 회의 같은 거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9시 보통 퇴근 시간이 9시고 보통 늦으면 밤 12시 이런 식으로까지 작업을 해서 결국은 맞춘 거죠. 예,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무조건 맞춰야 되는 이런 스케줄로 간 겁니다. 네, 팀장님. 예, 뭐 좋게 표현하셨지만 제 기억으로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험회사 대리점에 가면 막대 그래프 인당 그래프가 있어서 이제 매일 아침 팀장이 뭐 이렇게 쪼는 모습이 TV에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냥 딱 그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고대호 수석님이 이제 쪼시는 분이었고 저는 주로 쪼임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상황이었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이렇게 좀 부족했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움들, 이런 과정적인 부분들 이렇게 타개해 나가는지 궁금한데요. 고대호 수석께서 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후에 지금 진행을 시켰습니까? 그 일정적으로 빠듯하고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록히드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게 항공기를 처음 개발하는 사람들 치고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고 그래서 이 개발 기간 일정을 한 2년 정도 지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 쪽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를 자기들 갖고 있는 사람, 지금 현재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의 2배를 파견을 해서 해야 일정 준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비용과 일정 부분이 그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신 이제 미국이 했던 거는 미국식의 설계 경험에 근거를 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부분이고 미국에서는 설계를 했던 게 옛날에 아날로그식으로 쉽게 말해서 사람이 수작업으로 도면 만들던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던 그 경험을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T50이 처음으로 컴퓨터를 갖고 설계를 완전히 그러니까 컴퓨터 갖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그 설계에 관련한 사람들을 그 젊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시켰어. 카티아를 교육을 시켜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방 그게 습속도가 올라와갖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런 이제 훨씬 성능이 뛰어나게 그러니까 생산량이 도면을 그리는 수준이 훨씬 그 수준은 모르겠는데 그 양으로 따지면은 훨씬 거기 업무 능률이 너무 좋았습니다. 결국은 그 이제 경험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 첨단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셨군요. 네. 결국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갔고 네. 그 전환되어 가는 것의 첫 번째 적용이 T50에서 그렇죠. 지금 그래서 됐기 때문에 양쪽으로 가능했다라고 네, 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래도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서 아까 지금 3개월 정도 팀원들을 훈련을 시켜서 투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 이제 송 팀장님은 이제 그런 경우에서 교육을 받고 들어오신 건가요? 과정이 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도면을 그린다 하면 흔히 생각하시는 이제 제도판, 옛날에 이제 제도판에 이제 뭐 사람이 손을 그리는 거라면 쉽게 말하면 예전에 만화가들이 이제 종이에다 만화를 그렸지만 요즘에 웹툰은 다 컴퓨터상에도 작가들이 그리지 않습니까? 훨씬 그 그린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컴퓨터라는 게 이제 저희 세대부터는 이제 컴퓨터가 그래도 조금 칙순간, PC 통신보다 칙순간 세대라 컴퓨터를 이제 쓰는 것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제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판을 쓰는 이런 옛날 설계 기법이 배우는데 연 단위로 걸렸다라고 하면 컴퓨터를 이용한 툴이 원래 컴퓨터가 그런 거를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그 카티아라는 툴을 쓰는 법을 배워서 실제 설계 업무에 적용을 하게 됐고 또 그게 중요한 점이 이 아날로그 툴은 2D,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이는 평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항공기는 3차원이란 말이죠. 항상 오차가 있기 때문에 모컵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실제 이제 임시로 만들어서 미리 만들어 보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컴퓨터는 3차원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과정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던 거고 그렇게 동시적으로 카티아를 써서 동시 설계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적용한 전 세계로 첫 프로그램이 TO10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항상 이제 막히면은 이제 그 뚫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묘안이 또 생기게 되고 또 당시에 삼성항공과 우리가 처했었던 이런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국 이제 이 산업의 또 다른 어떤 기술적인 첨단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그 로키드 TA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기간을 2년 더 연장을 해서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불가능을 뒤로 하고 어쨌든 간에 도면 10,000개를 그리는데 만장을 그려내는데 그 역할들을 다 해주신 걸로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항공기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가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0,000장에 달하는 도면을 생산한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도전 과연 어떻게 결과를 낳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난이도는 높고 쉽게 말씀드리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과정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경험은 없다. 이론과 생산과 시험과 공군항 납학 이것까지 풀 패키지로 우리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론은 불가능. 프로그램의 개발 일정을 맞춘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러나 100% 3D로 다 그리는 거는 아마 국내에서 그렇고 세계에서도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장비는 24시간 돌리고 사람을 12시간 맞교대로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꿈에 대한 절실함이지 않나. 힘들다든가 또 미쳤다든지. 신들린 듯 불가능을 돌파한 사람들. TO10 고등훈련기 상세 설계.